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쓴 헤르만 헤세가 에필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성 프란치스코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빛나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의 순수하고 감미로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함을 제가 망쳐놓을 수 없습니다. 네, 어쩜 저의 인생책일 수도 있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왠지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동경하면서도 제가 만든 영상이 어떻게 전해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 여러분에게 감히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던 작품인데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축하 댓글을 보면서 조심스레 용기 내어 꺼내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어떻게 이런 문장이 사람의 손에서 나왔을까? 책 한 권이 그대로의 시이고 신의 눈길이며 그러기에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는 아직도 영혼을 울리던 그 진한 감동이 여전히 살아있는 작품 아웃 오브 아프리카입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책은 읽지 못했어도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1985년 시드니 폴락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였죠. 원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로마 시대 작가 폴리니우스의 길, Out of Africa always something new, 즉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 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하네요. 덴마크 여류작가 카렌 블릭센이 17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에서 겪은 모험과 깨달음을 시적이면서도 담담하고 절제된 필치로 담아낸 아프리카와 그곳에서의 추억에 바치는 한 여인의 뜨거운 연서인데요. 한때는 남작 부인이었던 그녀가 이혼 후 아프리카 케냐에 남아 커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과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눈길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러기에 어떤 면에선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영화 속의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열연했던 두 남녀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장대한 풍광,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또한 대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은 책인데요. 소로우의 월든이 조금은 거칠고 남성적이라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자연과 더불어 인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낸 여성적인 책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카렌 블릭센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월든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조금은 살짝 지루한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반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 여인의 회고록이죠. 사랑, 교감, 그리고 우정과 깨달음의 기록,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지루할 틈 없이 샥샥 읽히는 감동적인 대작입니다. 해밍웨이와 커포티 등 동시대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1954년, 57년 두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고요. 1959년 미국 여행 때는 아서 밀러와 펄벅 등의 방문을 받는 등 세계 유명 문학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신의 연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펴낸 곳은 민음사입니다. 나는 야생 속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곳의 생명체들은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하며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는 도망치는 재주가 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야생동물처럼 완전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문명인은 그런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었으며 야생동물로부터 그것을 배워야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녀가 아프리카를 체험하며 처음 깨달은 것. 바로 문명 세계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마저도 완전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배워야만 비로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하며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는 도망치는 그 약함 속에서 진리를 찾아낸 작가의 해안이 정말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 강아지들도 완전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우린 모두 완전히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완전히 멈추는 것이 두렵다면 느리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볼 수 없던 들꽃들이 느리게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올 테고 눈길이 머문 들꽃의 아름다움에 우리도 비로소 멈추겠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추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달리 보자면 이것도 신이 주신 은총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어요. 해민스님 말씀대로 모든 생각이나 느낌은 멈춤이 주는 고요한 침묵에서 나와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침묵으로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고요한 침묵은 텅 비고 의미 없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존재하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고 사라지려고 하면 품에서 소멸하게 하는 자애롭고도 살아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산책 중에 들풀 앞에서 아이들이 멈추어 코를 킁킁거리면 어서 가자고 재촉하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함께 코를 킁킁거리며 풀꽃과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키쿠유족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그런 일에 익숙하다. 백인들이 앞으로 닥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 전전긍긍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운명에 대한 대답, 즉 하늘이 말할 때 땅에서 보내야 하는 메아리라고 생각했다. 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 지금 위에 보이시는 추천 영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을 소개할 때 인용했던 문구이기도 한데요. 운명, 하늘이 말할 때 땅에서 보내야 하는 메아리. 와, 어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그야말로 신의 연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비단 백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제 모습이고 어쩜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작가와 함께했던 아프리카 키쿠유족은 수토아 사상을 지닌 부족이 아니었나 싶어요. 수토아 학파는 자연 내지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즉, 자연, 우주의 삼라만상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그 어떤 필연적 법칙에 따라 생성되고 존재하며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칙을 존립시키는 무엇, 즉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좌우하는 무엇. 철학에서는 그런 무엇을 흔히 실체라 부르는데 자성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실체를 이성 혹은 신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이성적 신의 선한 의도에 의해 결정된 세계 및 역사적 흐름을 섭리라고 하고 이런 섭리가 개인의 인생사로 구현된 것을 바로 운명이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겪는 그 어떤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악의 성격을 갖지 않겠죠. 이 세상에 썩은 사과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우주의 운행 법칙을 깨닫고 섭리와 운명에 순응하며 살 때 비로소 행복을 얻는다는 것. 이 진리를 키쿠유족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하늘이 말할 때 땅에서 보내는 메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언제쯤 키쿠유족 여인네들처럼 숱한 시련을 겪으며
운명의 장난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자매의 장난인 양 너그러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보름달이 떴을 때만 은고마를 열었다. 달이 최선을 다할 때 그들도 그렇게 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은하면서도 강력한 빛 속에서 아프리카의 풍경이 목욕하고 헤엄칠 때 그 거대한 조명에 작은 불빛을 보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문장을 읽고 나서의 제 마음을, 이 떨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비슷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에서 가젤 영향을 표현한 시에서인데요. 마치 숲속에서 목욕을 하다 얼핏 멈추고 호수의 빛을 머금은 얼굴로 뒤돌아보는 여인 같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은하면서도 강력한 빛 속에서 아프리카의 풍경이 목욕하고 헤엄칠 때 그 거대한 조명에 작은 불빛을 보탠 것. 이 표현 속에서 왜 저는 릴케이 시가 생각났을까요? 그만큼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문장 하나하나가 릴케이 시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시적 감성 때문이겠죠. 영화 속 로버트 레드포드가 역을 맡았던 연인 데니스 핀치해턴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커피 농장까지 파산에 이르면서 결국 농장을 처분하고 17년간의 정들었던 아프리카와 그 풍경과 그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마음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아프리카의 노래를 등을 대고 누운 듯한 아프리카의 초승달과 기린과 들판의 쟁기와 커피 열매 따는 일꾼들의 땀에 젖은 얼굴에 대한 노래를 안다면 아프리카도 나의 노래를 알까? 초원 위의 공기는 내가 지녔던 색채로 일렁이고 아이들은 내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만들어내고 보름달은 나처럼 진입로의 자갈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은공의 독수리들은 나를 찾아 두리번거릴까? 네, 작가는 물음표로 말하지만 독자는 느낌표로 들리는 말. 길을 걷다 어느 건물 앞에 서면 물음표로 기억 속을 헤집다가 느낌표가 되어 돌아오는 추억. 그 느낌표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워한 그 무엇이라면 추억은 이제 내가 아닌 내 영혼에 자리 잡겠죠. 17년간의 아프리카에서의 경험, 그 아프리카를, 그곳의 장대한 풍광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어야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아프리카에 감사하며 아프리카도 그녀를 추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작지만 순수한 희망을 듣는 것 같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그녀가 작품 속에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에. 그녀와 함께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좋아하거나 존경했대요. 그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보고 평가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가진다면 비로소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뭔가가 되게 해줄 거라고 믿잖아요. 사실상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있는 거죠. 먼저 소위 행복한 상태가 되고 나서 이 되어 있음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항상 갖고 싶어 하던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끝맺는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 그녀가 이 글을 마치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